생명에 관련된 시, 소설, 희곡으로 4개로 나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네. 혹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누가 정리해 볼 사람 있어요? 알지 알고 선생님이 준비를 따로 했어요. 시는 서정 문학으로 작품 속에서 나타나 있는 모든 모습을 서정적인 자아의 눈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또 소설은 뭐라고 했어요? 서사문학이라고 했죠. 인물, 사건, 배경이 서로 결합되어서 나타내는 서사문학이라고 했죠. 수필은 뭐라고 했어요? 교술. 네, 맞아요. 교술문학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문학이라고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가 극문학이에요. 극문학은 어떤 거예요? 희극은 어떤 거예요? 네, 거의 공연 쪽에서 많이 쓰는 문학을 말해요. 그러면은 오늘 할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는 수필 중에서도 경수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경수필은 개인적인 수필로 일어나는 일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적인 취향, 체험, 느낌, 인상 등을 자유롭게 쓴 수필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분위기가 친근감을 가질 수 있고 개인적 감성과 정서가 중시되면서 개성적인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오늘 교과서 안 가져온 사람 있나요? 다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30초 정도 먼저 읽어볼게요. 다 읽어봤어요? 그럼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을의 탱자나무 한두 개가 지어있고는 했다. 여기서 보면은 나라는 화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부분이에요. 했다는 과거형이죠.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맨 밑에 그 문단의 밑에 보면은 그렇게 따도 탱자가 남아 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여기서는 이제 화자가 탱자나무를 제 주제로 하여서 수필을 이제 진행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고향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어떤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탱자를 보지 않아도 탱자가 어떤지 다 보이죠? 그런 것처럼 화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느꼈던 경험을 시큼한 맛, 미각이죠. 탱자처럼 노랗게 된 건 뭐예요? 그렇죠. 냄새, 후각이죠. 그런 걸 써서 보는 독자로 하여금 그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 붙이고 후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이제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 이런 놀이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은 가시가 박힌 자리에 성이나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버리기도 했다. 가시가 어떤 것 같다고 했어요? 독이 들어있을 것 같다고 했죠. 자신이 가시를 박혔기 때문에 가시가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 가시에 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자기 혼자 이렇게 저기를 내린 거죠. 얼마 후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앞에서 가시가 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가시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알맞게. 가시는 살아있는 생명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아버지가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화자는 독이 아니라 가시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새롭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아까 분명 지킬 수 있는 힘을 아버지가 주셨다고 했는데 그 가시로 자기 스스로 탱자가 찔린 거를 보고 화자는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를 지켜야 되는 가시가 자기를 찔렀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자는 모순적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가시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돼요.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앞에 가시를 뭐라고 했어요? 독이라고 했고 또 어떤 거라고 했어요? 수단이라고 했죠. 근데 내 안에서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상처. 네, 맞아요. 상처예요. 날카로운 가시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나를 공격한 어떤 것들? 그런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화자의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일기 쓰는 듯이 나는 오늘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읽는 독자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읽는 독자에게 이렇게 큰 아픔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워갔다. 생활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상처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성장을 해왔다는 거를 화자는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문단의 밑에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삶을 혐오하고 괴로워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아까 내내 그냥 가시가 아프다, 가시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고착화했어요. 정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가시의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네, 가시의 부정적인 내용이죠. 이걸 잘 기억해둬야 돼요. 다음에 그 다음 문단을 보면 토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삶이 되게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맨 밑에 그러나 보면 선생님이 빨간 줄 쳐놨죠.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거 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나는 보통 A 문장과 B의 문장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졌을 때 그러나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면 이제 그 뒤에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여기도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앞에 화가라는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귀족의 아들이 결국 다리를 다쳐서 불우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어쨌든 화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가 그렸던 그림이 오래도록 사람들한테 전해진다는 거는 그가 화가로서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가시가 자신을 상처 입혔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화가로서의 삶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다리 한쪽은 그에게는 가시 같은 거예요. 아까 앞에서 가시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죠. 근데 그 화가의 부정적인 거는 다리 한쪽이 없다는 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을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가시는 그렇게 그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우리가 오래도록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여기서 뭐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장을 정리하면은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한다는 긍정적인 영향이죠, 가시에. 또 그 다음에 보면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옷자라 버렸을 것일까. 가시의 긍정적인 영향 중 하나예요, 이것도.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 아까 위에 보면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다는 거는 고통의 깊이지만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소중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야기로 가시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 실제로 너무 사람에게 주어진 보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일 수도 있다. 가시로 인해서 그는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고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이기도 했다. 이 부분 역시 가시가 주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는 날 나는 고향의 탱자 가시 박힌 상처가 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눈앞에 그 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준다면. 여기서 보면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는 날 나는 고향의 탱자 가시 박힌 상처가 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고 한다는 나이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되돌아본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정리하는 부분이 여태까지 앞에서 과거 해상으로 탱자나무에 대한 소재를 떠올렸고 그 다음에 탱자나무의 가시로 그가 살아온 삶에서 만난 가시들을 다 정리했다면 이제 여기서 부분은 그가 그 모든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탱자나무 가시가 다시 떠올리고 그다음에 내게 열매꽃과 가시를 처음 가르쳐준 나무. 이 문단 자체가 다 탱자나무를 가리키는 부분인데 그 상태 탱자나무는 이만큼 좋은 나무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맨 마지막에 보면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준다면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작가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읽었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삶을 깨닫고 싶다. 네,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탱자나무 가시는 그 날카로움을 스스로 꽃으로 상하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꽃을 지키고 보호함으로써 결국 향기로운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처럼 나도 유년 시절의 탱자나무를 떠올리며 그로부터 얻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숲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가시, 탱자나무, 그다음에 깨달음, 고통, 깊이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런 게 지금 읽는 사람 여러분한테는 다 다가왔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읽으면서? 가시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가시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회상, 그 다음에 탱자나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정리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서론에 보면 탱자나무가 많았던 고향을 회상했고 본론에서는 탱자나무에 얽힌 유년기 시절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성장을 하면서 평화의 진 때문에 마음속에 가시를 갖게 되고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가시의 의미를 다시 정리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탱자나무로 인해 얻은 깨달음을 화자는 독자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가시가 두 개 나왔죠. 탱자나무의 가시와 화가의 가시가. 여기서 보면 아까 탱자나무의 가시는 아버지께서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화가의 가시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삶을 혐오하기도 한다 했는데 이걸 통해서 화가는 자신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가시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가시라고 표현돼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가시의 공통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까 가시 3개 선생님이 긍정적인 영향 설명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그게 여기 3개거든요. 여기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의 공통점이. 가시는 고통은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된다.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한다. 사람을 겸허하게 만든다. 이게 여기서 화자가 말하고 싶은 가시예요. 왜 경험과 깨달음인지 알 것 같아요? 경험은 화자가 어린 시절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 깨달음이라고 화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를 정리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에게 교훈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탱자나무 가시와 관련된 실제 경험을 대상으로 서술하였고 가시의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고통에 대한 글쓴이의 성찰과 깨달음을 이 글에서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관련의 경수필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성격은 서정적, 회상적, 체험적,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적. 사실적이요?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답은 나중에 다 풀고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제재는 어떤 거일 것 같아요? 가시요? 탱자나무랑 가시요? 그러면 주제는 어떤 걸 것 같아요? 삶의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어떤 것? 깨달음이요? 네, 그 다음에 특징.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글의 주제를 제시함.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인생의 뭐를 이끌어내. 교훈. 소재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예시의 방법을 활용함. 그럼 여기 빈칸에 위에는 회고록적, 사실적, 탱자나무, 가시, 깨달음,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교훈적이에요. 아까 보면 깨달음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하고 싶은 주제가 여러분이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필은 서정적이고 회상적이고 체험적이면서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재는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탱자나무예요. 주제는 삶의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깨달음. 특징은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글의 주제를 제시하고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이끌어내 소재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예시의 방법을 활용함. 네, 여러분이 말했듯이 다 맞았어요. 위에 거 하나는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행평가나 따로 낼 거니까 여기 잘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작품 어땠어요? 여러분도 이런 수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이거 안 까먹고 시험에도 선생님 출제할 테니까 A4 한 장, A4 반장 분량으로 각자 이번 주에 있었던 혹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교훈적인 것을 써와서 선생님께 제출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네.